혹시 요즘 스마트폰을 사려고 가격표를 본 적 있으신가요? 예상보다 훨씬 비싸졌잖아요. 그리고 자동차를 주문하려고 해봤는데 납기 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비행기 티켓 값도 올라가고 심지어 의료 장비도 풍기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결돼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바로 반도체 때문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경제는 반도체라는 보이지 않는 손 위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있는데 최첨단 반도체를 실제로 대량 양산할 수 있는 나라는 단 3곳뿐이라는 거죠. 미국, 대만, 그리고 한국, 딱 이 세 나라만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왜 하나의 기술이 겨우 3나라에만 집중돼 있을까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기술력, 외교까지 얽혀있는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첨단 반도체 산업이 왜 이렇게 폐쇄적이고 어떤 나라들이 이 경쟁에서 실패했는지, 그리고 한국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말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 겁니다. 부탁드릴게요. 좋은 시간 되세요. 먼저 최첨단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말하는 최첨단 반도체란 7나노미터 이하 공정을 의미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카락 굵기가 약 70 마이크로미터잖아요. 그런데 7나노미터는 머리카락보다 10,000배 이상 작거든요. 원자 10개를 나란히 놓아야 겨우 그 길이가 되는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미세한 회로를 수백억 개씩 정확하게 새겨야 하니까 얼마나 미친 듯한 기술이 필요한지 상상이 가시죠? 현재 전 세계는 2나노미터, 3나노미터 같은 극도로 작은 공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100조 원을 투자했어도 여전히 7나노미터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때 이 분야의 절대 강자였어요. 1980년대 초반에 일본 기업들을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부터 5위까지를 싹 휩쓸었거든요.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스, 미쓰비시 이 5회사의 점유율이 무려 8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의 반도체 점유율은 10%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반도체 산업에는 넘어야 할 5개의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이 벽들을 모두 넘은 나라만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벽은 자본입니다. 최첨단 반도체 공장 하나를 짓는 데 드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약 20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한국의 삼성이 평택에 지은 반도체 단지를 보면 총 투자액이 240조 원에 달해요. 경기도 1년 예산이 약 30조 원인데 삼성 혼자 그 8배를 반도체에 퍼부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규모의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손가락 꼽을 정도죠. 두 번째 벽은 시간입니다. 공장을 짓는 데만 3년이 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양산까지 또 2년이 필요해요. 투자를 시작하고 최소 5년 동안은 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오히려 계속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죠. 만약 불황이 오면 10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면서도 견뎌야 해요. 여기가 일반 기업과는 다른 부분이에요. 삼성도 1986년과 1987년에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그때 회사 내부에서는 반도체 사업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임직원들은 미쳤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삼성의 경영진은 끝내 버텼습니다. 세 번째 벽은 기술입니다. 3나노미터라는 게 얼마나 작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자 10개를 나란히 놓은 이렇게 미세한 회로를 수백억 개씩 정확하게 새기려면 수십 년에 걸쳐 축적된 공정 노하우가 필수입니다. 우연이나 대충해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삼성에는 약 11만 명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있어요. 그중 상당수는 10년이 넘게 하나의 공정만 연구해온 사람들이에요. 매일 같은 공정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1%의 개선을 찾아내는 거죠. 네 번째 벽은 장비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극자외선 노광 장비, 즉 EUV 노광 장비죠. 7나노미터 이하의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 장비가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장비는 네덜란드의 한 회사인 ASML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세상 넓은데 단 한 곳에서만 만든다는 뜻이에요. 한 대의 가격이 약 2억 원이 넘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구매조차 할 수 없어요. 중국이 이 장비를 사려고 아무리 돈을 들고 가도 미국과 네덜란드가 거절하니까 못 사는 거죠. 다섯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벽은 정부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민간 기업의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초기 투자 규모가 너무 크고 실패할 위험도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어요. 저금리 대출을 제공했고 세금을 감면해줬으며 연구개발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대만의 정부는 대만 반도체의 지분 48%를 직접 투자했어요.
마치 자기 회사인 양 운영했다는 뜻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70조 원 규모의 칩스법 지원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5개의 거대한 벽을 모두 넘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딱 3나라, 한국, 대만, 미국뿐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나라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미국부터 시작해 볼게요. 1960년대까지의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동무대였어요. 인텔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었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직접 회로를 개발했으며 심지어 실리콘밸리라는 이름 자체가 반도체에서 나왔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하나의 치명적인 결정을 내려요. 반도체 제조는 아시아에 맡기고 자신들은 설계에만 집중하겠다는 선택을 한 거죠.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매우 합리적인 판단처럼 보였어요. 아시아의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당시 미국 정부도 이를 막지 않았어요. 냉전 시대였으니까 관심은 국방과 우주 산업에만 쏠려 있었거든요. 결과는 참혹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며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중은 10%대로 급락했어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 있던 거대한 반도체 공장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슬픈 일이죠. 엔비디아, 애플, AMD 같은 회사들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칩을 설계했지만 정작 그 칩을 만드는 곳은 대만과 한국이었어요. 미국은 두뇌만 남고 손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2020년 팬데믹이 터지자 그 대가는 한꺼번에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공장이 멈췄고 의료 장비가 부족해졌으며 국방무기 생산까지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제야 미국은 깨달았어요. 제조를 포기한다는 것은 국가 안보를 남에게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결국 2022년 미국 의회는 70조 원 규모의 칩스법을 통과시켰어요. 인텔과 대만 반도체, 삼성이 다시 미국 내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죠. 하지만 30년 동안 잃어버린 기술자, 공급망, 그리고 노하우를 다시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일본의 이야기는 미국보다 훨씬 더 극적입니다. 1980년대 초반 일본 기업 5곳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위부터 5위까지를 모두 차지했어요. 이 5회사의 점유율이 무려 80%였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매우 명확했어요. 완벽주의에 가까운 제조 문화 때문이었죠. 불량률이 0.01% 미만이었어요. 여기에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해졌어요. 일본 정부는 7회를 20억 엔을 투입해서 초대형 통합회로 프로젝트를 추진했어요. 그리고 경쟁 기업들이 기술을 공유하도록 강제했어요. 결국 1985년 인텔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요. 일본과의 경쟁에서 완패했기 때문이에요. 미국 의회는 민감하게 반발했고 1986년 미 반도체 협정이 체결됩니다. 이 협정의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본은 반도체를 일정 가격 이하로 팔 수 없게 되었어요. 일본 내 시장에서 외국산 반도체 점유율을 20% 이상 보장해야 했고 생산량까지 제한받았어요. 그 사이에 한국과 대만이 빠르게 치고 올라왔어요. 설상가상으로 초반 일본 경제의 거품이 터져버렸어요.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했고 은행들이 무너졌으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 시작됐어요. 일본 기업들은 반도체에 투자할 여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NEC는 2002년에 반도체 사업을 분사했고 도시바는 2017년에 메모리 사업을 매각했으며 히타치는 아예 반도체 시장에서 철수했어요. 2025년 현재 일본의 전체 반도체 점유율은 약 10% 수준입니다. 르네사스, 소니, 키옥시아 같은 기업들이 여전히 생산은 하고 있지만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일본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전략을 바꿨어요. 최종 제품 대신에 핵심 소재와 장비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도쿄 일렉트론은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세계 3위예요. 시네츠 화학은 실리콘 웨이퍼 시장의 30%를 공급하고 JSR은 포토레지스트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일본은 더 이상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반도체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와 장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거예요. 전면 경쟁에서는 졌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남은 거죠. 중국의 도전도 지켜볼 만해요. 중국은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진출했어요. 이른바 반도체 굴기라고 부르는 운동이죠. 먼저 1차로 25조 원 규모의 국가 반도체 펀드를 조성했고 이후 추가 투자를 계속하며 총 투자액은 100조 원을 넘어섰어요. 정말 막대한 규모예요. 중국은 전반기라는 공격 전략으로 나섰어요. 미국의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려고 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막았어요. 독일의 반도체 장비 회사 인수도 시도했고 네덜란드 ASML의 지분 매입도 시도했어요. 하지만 각국 정부가 모두 차단했어요. 중국은 결국 자체 개발로 방향을 트는 수밖에 없었어요. 중국의 국영 파운드리 기업인 SMIC는 2019년까지 14나노미터 공정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 2023년에는 7나노미터급 칩 생산에도 도전했죠.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그 7나노미터 공정은 최신 EUV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구형 DUV 장비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는 멀티 패터닝 방식이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생산성은 형편없었고 수율은 50%도 되지 않았으며 원가는 대만 반도체의 3배 이상이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했을 수도 있지만 대량 양산은 전혀 불가능한 수준이었던 거죠. 가장 큰 문제는 EUV 장비였어요. 5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공정을 대량으로 생산하려면 EUV 장비는 필수거든요. 그런데 중국은 이 장비를 살 수 없었어요. 2025년 현재 중국의 현실은 매우 분명해요. 14나노미터급의 성숙 공정은 대량 양산이 가능해졌지만 7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공정은 소량 생산에만 그치고 있고 5나노미터 이하는 아예 불가능한 상태예요. 중국이 목표로 했던 반도체 자급률 70%는커녕 첨단 반도체만 놓고 보면 자급률이 5%도 미치지 못해요. 엄청난 투자에도 불구하고 벽에 막혔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한국과 대만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실패한 나라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타이밍이었어요. 1980년대 미국은 일본 반도체를 견제할 전략적 파트너가 필요했어요. 그때 한국은 값싼 노동력과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 환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는 역발상 투자였어요. 1986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대불황이 닥쳤어요. 일본과 미국 기업들은 앞다퉈 투자를 중단했고 공장 가동을 멈췄어요. 하지만 삼성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오히려 공장을 더 지었고 생산 능력을 늘렸어요. 미쳤나 싶을 정도의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 결과 삼성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어요. 1988년 시장이 회복되자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투자를 멈춘 경쟁사들은 물량을 댈 수 없었고 유일하게 생산 능력을 확보한 삼성으로 주문이 몰려들었어요. 세 번째는 속도였어요. 삼성은 1983년 반도체 진출을 선언했고 불과 1년 10개월 만인 1984년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했어요. 경쟁사보다 6개월이 빨랐어요. 대만의 성공 비결은 한국과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핵심은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었어요. 1987년 모리스 창이라는 인물이 대만 반도체를 설립했어요. 그는 정말 대담한 질문을 던졌어요. 반도체도 분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의 답은 파격적이었어요. 설계는 하지 않고 위탁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 모델이었거든요. A 시대가 오자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의 주문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었어요. 형식상으로는 대만 반도체가 의리지만 실제로는 설계 회사들이 대만 반도체의 눈치를 보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속도로 이겼고 대만은 구조로 이겼어요. 그리고 이 둘만이 5개의 거대한 벽을 모두 넘어서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는 나라로 남았어요.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혼자만 남았어요. 하지만 방식이 달라요. 한국과 대만, 그리고 미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명확하게 역할을 나누고 있어요.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은 설계와 연구 개발을 담당해요. CPU와 GPU, 그리고 AI 칩을 설계하는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최강자예요.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를 담당해요. D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만은 첨단 파운드리를 맡고 있어요. 대만 반도체는 2나노미터와 3나노미터 같은 최첨단 공정으로 전 세계의 칩을 생산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알까요? 이 세 나라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전 세계 전자산업은 즉시 마비돼요. 한국이 메모리를 만들지 못하면 스마트폰과 컴퓨터 가격은 폭등합니다. 대만이 생산을 멈추면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들의 직격탄을 맞아요. 미국이 설계를 하지 못하면 AI 기술 발전 자체가 멈춰버려요. 그렇다면 반도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의 세 나라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먼저 기술의 한계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현재 최첨단 공정은 2나노미터 수준이고 그 다음은 1.4나노미터 그리고 1나노미터로 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정이 2나노미터에 가까워질수록 물리적인 벽에 부딪혀요.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기술이 필요해져요.
3차원으로 칩을 쌓는 3D 적층 기술, 탄소 나노튜브,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공급 구조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현재처럼 대만 한 곳에 첨단 생산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만약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반도체 산업은 단기간에 붕괴될 수 있어요. 그 여파는 전자산업을 넘어 전 세계 경제 전체로 확산될 거예요. 한국의 도어존도 계속되고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위치에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많아요.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지만 대만 반도체와의 격차는 여전히 커요. 삼성 파운드리의 시장 점유율은 약 15%로 대만 반도체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해요. 이런 환경에서 한국이 지금의 자리를 지키려면 계속 투자해야 하고 계속 혁신해야 하며 계속 보존해야 해요. 잠시라도 멈추는 순간 과거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빠르게 추락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와 지역이 있는데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할 수 있는 나라가 왜 단 3곳뿐일까요? 돈, 시간, 기술, 장비, 정부의 지원을 모두 넘을 수 있는 나라가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반도체는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거든요. 금융과 기술, 외교와 산업이 모두 총동원되는 종합 국력의 결정체예요. 국가 운명이 달려있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은 한국이 앞으로도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중국에게 결국 따라잡히게 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채널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채널이거든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